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자금 압박이 시달리던 집주인이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무려 15%나 저렴한, 그러니까 이른바 초금매로 부동산 앱에 방금 막 올렸습니다. 네,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자고 있다면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겠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깨어 있었고 심지어 그 앱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로는 화면에 뜬 그 숫자가 과거 5년치 실거래가라던가 층수, 향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진짜 15%싼 건지 단 2초 만에 계산해 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사이트를 열어보면 누군가 이미 가계약금을 쏘고 매물을 싹 내린 뒤일 겁니다. 진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뼈아픈 감정, 내가 놓쳤다는 포모,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의 실체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25개구 전체의 아파트 매물을 샅샅이 뒤져서 철저한 통계적 검증을 거치고 시세 대비 10% 이상 저평가된 매물만 찾아낸 뒤에 내 텔레그램으로 즉각 꽂아주는 시스템. 네, 일종의 자동화 보시죠. 맞습니다. 이 모든 수동적이고 고단한 노동을 완벽하게 자동화한 칩파인드, 즉 칩파인드 프로젝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단 7일 만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완성이 됐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뼈대만 올린 기간이긴 한데요. 그 짧은 개발 과정 속에도 대형 포털의 봇 감지 시스템을 우회하는 문제부터 통계적인 노이즈를 걸러내는 로직, 그리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백엔드 아키텍처 분리까지 꽤 밀도 높은 고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칩파인드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신 리드 개발자분의 시선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해부해 오려고 합니다. 우선 봇을 만들겠다는 결심 이면의 동기가 참 흥미로워요. 아, 동기요? 네, 단순히 메일 접속하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뭔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술로 박살내겠다. 약간 이런 쪽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부동산 호가창을 매일 들여다본다는 건 진짜 지독한 정신적 에너지 낭비거든요. 맞아요. 엄청 피곤하죠. 같은 아파트라도 평형이 다르고 1층인지 아니면 로열층인지 남향인지 동향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매번 머릿속으로 이 단지의 평균선이 이 정도니까 2층수의 이 가격이면 싼 건가? 이걸 계산해야죠. 그렇죠.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자동화를 결심했을 때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축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이 스스로 통계를 돌려서 사람의 개입 없이 저평가 여부를 필터링할 것. 둘째는 신규 매물 등록 즉시 텔레그램으로 푸시를 보낼 것. 아, 통계와 알람. 딱 두 가지네요. 네, 데이터가 아무리 정교해도 알람이 없으면 그냥 죽은 정보고, 반대로 알람만 요란하고 필터링된 데이터가 없으면 그건 그냥 공해에 불과하니까요. 와, 데이터 없는 알람이나 알람 없는 데이터는 반쪽짜리다. 이거 좀 명언인데요? 이걸 좀 더 풀어보자면 마치 차트나 지표 하나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호가창만 맨눈으로 보면서 이게 싼 건가 하고 감으로 때려잡으려던 거네요. 맞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감이 의존하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죠. 그런데 자동화를 결심하셨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기술적 장벽이 무엇이었나요? 보통 파이썬으로 웹 크롤링을 한다고 하면 그냥 리퀘스트나 뷰티풀 스프 같은 라이브러리로 HTML을 긁어오는 방식을 떠올리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예 불가능했다고요? 네, 요즘 네이버 부동산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거의 다 SPA,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SPA? 빈 껍데기 HTML만 덜렁 먼저 던져주고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야만 백그라운드에서 진짜 매물 데이터를 가져오는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요청으로는 진짜 데이터는 코빼기도 볼 수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API를 호출하려면 고유한 보안 인증 키, 그러니까 JWT 토큰 값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브라우저를 띄운 것처럼 위장해야만 그 토큰을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파이썬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플레이라이트라는 걸 도입하셨는데 제가 문서를 보니까 여기서 아주 뼈아픈 차단을 경험하셨다고요? 아, 네. 초반에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었죠. 플레이라이트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딸려오는 번들용 크로미움 브라우저가 있어요. 네네. 이걸 백그라운드에 숨겨놓고 자동화 스크립트를 돌렸는데 와,
딱 24시간 만에 네이버의 봇 감지 로직에 적발됐습니다. 24시간 만에요. 대단하네요, 포털도. 네. 곧바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의미하는 404 페이지로 모든 요청이 강제 리다이렉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IP나 계정 차단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저를 기계로 딱 특정하고 튕겨내버린 겁니다. 포털 입장에서는 데이터 보안이 생명일 테니까 당연한 조치겠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보통 크롤러가 차단당하면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은 그냥 속도를 늦추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한 페이지 열고 한 몇 초 쉬고 스크롤도 좀 천천히 내리고 굳이 다른 복잡한 우회로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딜레이를 주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나요? 단순한 웹 스크래핑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서울 25개구 전체의 방대한 아파트 매물 데이터를 매일 최소 1회 이상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거였거든요. 아,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딜레이를 주면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면 하루 24시간 안에 서울 전체 데이터를 한 바퀴 도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속도와 효율을 타협하는 순간 실시간 급매 알림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밖에 없었겠네요. 그 철통 같은 방어막을 어떻게 뚫고 데이터를 그렇게 광속으로 가져오셨나요? 위장과 효율의 분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번들 크로미엄을 보수로 인식한다면 제 서버 시스템에 깔려있는 진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도록 코드를 아예 바꿨습니다. 아, 가짜 브라우저가 아니라 진짜 크롬이요? 네, 옵션에 크롬 채널을 명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헤드리스 트루 모드로 실행했죠. 이렇게 하면 겉보기엔 안 보이지만 완벽하게 실제 사람이 쓰는 브라우저처럼 동작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진짜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서울 25개구의 수만 개 매물을 일일이 다 클릭하고 다닌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랬다간 서버 메모리가 펑 하고 터졌을 텐데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띄웁니다. 딱 한 번요? 네, 차 로딩 때 진짜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SPA가 로딩되게 놔둡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포털 서버에 나 진짜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화면 띄웠으니 매몰 데이터 줘 하고 API로 호출하겠죠? 아, 그때 가로채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네트워크 탭으로 날아가는 요청을 스니핑해서 인증에 필요한 그 JWT 토큰만 싹 캡처합니다. 와,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철저하게 꾸민 진짜 사람, 그러니까 실제 크롬 브라우저를 클럽 정문으로 들여보내서 보안 요원을 속이고 손목에 차는 그 VIP 입장 팔찌만 딱 받아오는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팔찌, 그러니까 토큰을 얻고 나면 무겁고 둔한 크롬 브라우저는 즉각 종료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이썬의 아주 원초적이고 빠른 내장 라이브러리인 URLIP를 사용해서 뒷문으로 미친 듯이 드나드는 거죠. 브라우저를 렌더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API 직호출만 하니까 속도가 진짜 수백 배 빨라집니다. 놀라운 전략이네요. 그런데 포털 서버도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 VIP 팔찌 하나 들고 뒷문을 초당 수백 번씩 열어줬치면 서버 쪽에서 이거 사람이 아니다 하고 토큰을 만료시켜버리거나 차단하지 않습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여러 개의 워커 스레드를 돌리셨는데 여기서 예외 처리가 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시스템 안정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워커 스레드가 병렬로 API를 마구 호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버에서 429, too many request, 그러니까 요청이 너무 많다는 에러를 뱉어내거나 토큰 기한을 아예 만료시켜버려요. 그럼 멈춰버리잖아요. 네, 문제는 이 토큰을 갱신하려면 아까 말한 그 무거운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띄워야 한다는 건데 시스템 구조상 메인 스레드만 이 브라우저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들 워커 스레드들이 일을 하다가 출입증이 막혔는데 작업자 스스로는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럼 워커 스레드 안에서 에러 처리를 억지로 하는 대신 어떤 방식을 택하셨나요? 워커의 역할을 극도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워커 스레드는 API를 찌르다가 429 에러나 만료 응답을 깍 받으면 자신이 작업하던 물량을 들고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저 에러 났어요 하고 널 값을 반환한 뒤에 해당 작업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 쿨하게 포기하는군요. 네, 그러면 전체 작업을 조율하는 메인 스레드가 워커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다가 널이 연속으로 떨어지는 걸 감지합니다. 토큰이 죽었구나. 메인 스레드는 즉각 모든 워커의 동작을 일시 정지시키고 다시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 새로운 JWT 토큰을 캡처해옵니다.
그리고 아까 워커가 실패했던 작업들을 다시 큐에 밀어넣고 재가동시키는 겁니다. 야,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의 역할을 완전히 격리시켰기 때문에 데드락이나 병목 현상 없이 무한정 크롤링이 돌아가는 아주 견고한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지는 방대한 매물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긁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는 의미도 없잖아요. 보시 이걸 보고 이건 시세 대비 10%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뇌에 해당하는 통계 모델은 어떻게 구축하셨나요? 보통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을의 넘파이나 판다스 같은 엄청 무거운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아, 판다스를 안 쓰셨어요? 네, 의존성을 줄이고 차대한 가볍게 가기 위해서 파이썬 내장 표준 라이브러리인 통계 모듈만 사용했죠. 이 안에서 제가 선택한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사분위수 범위, 그러니까 IQR 모델입니다. 아, IQR이요? 데이터의 양극단을 잘라내는 그 방식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굳이 왜 IQR을 써야 했습니까? 그냥 과거 5년치 실거래가의 평균을 내고 현재 호가가 그 평균보다 10% 낮으면 저평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연산도 빠르지 않나요? 그게 부동산 데이터의 치명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부동산 실거래가에는 진짜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노이즈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성으로 시세의 절반 가격에 넘긴 특수거래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호황기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신고가로 한 건을 계약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예외적인 거래들. 맞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단 한두 건만 섞여 있어도 평균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격순으로 쭉 정렬한 뒤에 상위 25%와 하위 25%의 극단값을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꼬리를 다 잘려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밀도 높게 모여있는 가운데 50%의 튼튼한 몸통 데이터, 즉 중앙값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진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평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아주 예리한 선택이네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살아 움직이잖아요. 5년치의 거대한 중앙값만 보고 판단하기엔 최근에 어떤 급락장이나 상승장 흐름을 놓칠 위험은 없나요? 그래서 동적 폴백, 그러니까 대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보시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건 최근 90일간의 실거래가 중앙값이에요. 가장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아, 일단 3개월치를 먼저 보는군요. 단 한 건도 없었다면 그 다음은 기간을 180일로 확장해서 다시 중앙값을 찾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최후의 보루로 5년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기간을 계단식으로 늘려가는 로직을 통해서 시세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거래가 뜸한 단지에서 에러가 나는 걸 방지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네요. 그런데 제가 문서를 보다가 이 통계 로직에서 꽤 흥미로운 하드코드인 규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그 5년간 최소 거래 건수, 그러니까 min TX 오버I는 3. 지난 5년간 총 거래 건수가 3건 미만인 단지는 아예 이 10% 저평가 통계 계산 자체에서 제외해버리셨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요? 보수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나홀로 아파트나 신축 단지들은 5년간 거래가 1건, 2건밖에 없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이걸 다 쳐내면 진짜 흙 속의 진주 같은 매물을 시스템이 아예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3건이라는 기준을 정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의 신뢰입니다. 만약 거래가 단 한 건만 있었던 단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 한 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호가랑 비교했을 때 이거 10%싼 초구매입니다 하고 텔레그램 알림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알림이 울렸어요. 사용자가 기대를 품고 딱 들어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일한 한 건의 거래가 3년 전 미친 폭등장의 최고가였던 겁니다. 현재 호가는 전혀 싼 게 아닌데 말이죠. 아하, 기준점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2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2개의 점으로는 직선밖에 못 만들잖아요. 통계적 유의미함을 가지는 어떤 분포라는 걸 형성하려면 최소 3건의 데이터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네네. 이 시스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완벽한 커버리지가 아니라 바로 신뢰입니다. 이 봇이 울리면 무조건 진짜 싼 거다라는 신뢰가 깨지고 불완전한 데이터로 거짓 양성, 그러니까 false positive 알람이 두세 번 울리기 시작하면 사용자는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알림을 꺼버려요. 진짜 그렇겠네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니까. 거짓 알람으로 사용자를 속이느니
차라리 통계를 담보할 수 없을 때는 조용히 통계망에서 빠지는 게 맞다. 그런 설계 철학을 반영한 결단이었습니다. 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아주 묵직한 프로덕트 철학으로 답변이 돌아오네요. 놓치는 것이 두려워서 스팸을 쏘는 시스템은 결국 외면받는다. 깊이 공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수집과 뇌의 판단까지 끝났으니까 마지막 퍼즐인 전달과 아키텍처로 넘어가 보죠. 텔레그램을 최종 알림 매체로 선택하신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챗 아이디 하나만으로 즉각적인 푸시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스팸 방지 로직이 꽤 재밌더라고요. 네. 만약 사용자가 강남구 A 아파트를 관심단지로 방금 막 등록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마침 그 아파트에 시스템이 저평가로 분류해둔 매물이 이미 100개가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 버튼 누르자마자 100개가 다다다다다 울리겠네요. 네. 그건 정보가 아니라 폭력이죠. 그래서 첫 동기화 시점에서는 봇이 무조건 침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부 DB에 100개의 매물을 읽음 상태로만 조용히 업데이트하고 실제 알림은 다음 크롤링 사이클에서 새롭게 발견된 매물에 대해서만 발송되도록 유저 경험을 통제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한 디테일이 아주 돋보이네요. 시각화 대시보드도 흥미로웠어요. D3.js를 써서 지도 형태로 매물들을 뿌려주는데 이게 복잡한 웹서버가 아니라 정적 HTML로 배포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크롤링과 통계 계산은 하루에 딱 한 번만 도는 배치 작업이거든요. 즉, 데이터는 하루 종일 고정되어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무겁게 DB를 쿼리해서 화면을 다시 그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산이 끝난 결과를 정적인 HTML과 JSON 파일로 딱 구워내면 끝나는 거죠. 와, 영리하네요. 이렇게 하면 캐싱과 CDN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서버 유지 비용은 거의 0원에 수렴하면서 접속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링의 묘미네요. 그런데 제가 전체 시스템 구조를 뜯어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반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백엔드 분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크롤러, 통계 분석, 데이터 생성 로직은 전부 파이썬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용자가 관심 단지를 등록하고 텔레그램과 통신하는 API 백엔드는 파이썬의 패스트 API나 플라스크가 아니라 자바 스프링 부트랑 MySQL을 사용해서 아예 별도의 프로젝트로 쪼개놓으셨더라고요. 단 7일 만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굳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쓴다.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오버 엔지니어링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버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요? 크롤링과 통계 계산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파이썬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맞아요. 하지만 사용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구독 정보를 유지하고 텔레그램 봇과 안정적으로 통신하는 시스템은 기업용 백엔드 생태계가 탄탄한 자바와 스프링 부트가 훨씬 견고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재사용성입니다. 재사용성. 그러니까 이 자바 백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써먹으려고 미리 쪼개셨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제가 앞으로 만들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 치파인드 하나로 끝날 리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전세가율 급근단지 알림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청약 당첨 취소 물량 알림봇을 새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네, 그때마다 사용자 DB 세팅하고 텔레그램 연동 코드를 파이썬으로 또 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저는 이번에 자바와 스프링 부트로 사용자 관심사 등록 및 알림 라우팅이라는 아주 범용적이고 견고한 뼈대 시스템을 완성해 둔 겁니다. 치파인드라는 파이썬 모듈은 그저 이 자바 시스템에 데이터를 던져주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거창한 자바 백엔드는 매물 알림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자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통찰력 있는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배달하기 위한 중앙 우체국이자 물류센터를 딱 지어둔 거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7일 만에 만든 시스템 추구는 밑그림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 밑그림을 단기간에 현실화하는 데는 사실 AI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AI를 적극 활용하셨군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코드를 맨바닥부터 혼자 짤 필요는 없죠. D3JS를 이용한 그 복잡한 지도 시각화나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폴백 로직의 가중치를 미세하게 튜닝할 때 AI와 페어 코딩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아주 빠르게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누르던 무의미한 새로 고침 버튼 뒤에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된 통계 모델과 시스템 아키텍처가 결합되어서 완전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네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사소한 비효율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게 이 노동을 위임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결국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한 이 치파인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보의 비대칭을 뚫고 10% 저평가된 꿀매물을 나에게만 딱 1초 만에 알려주는 강력한 무기잖아요. 네, 현 시점에서는 아주 강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완벽한 자동화 기술이 너무 대중화되어서 시장에 참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이 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시장이 엄청나게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어떤 절박한 매도자가 시세보다 10%싼 매물을 올리는 그 수밀리초의 찰나에 수백만 대 텔레그램이 동시에 울리고 시스템에 의해 누군가 1초 만에 그 매물을 낚아채버릴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결국 저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 존재하기도 전에 시스템적으로 바로 소멸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모든 가격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지독하게 효율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싼 값의 기회를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숨막히는 시장 말이죠. 완벽히 효율적인 시장의 역설이네요. 인간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만든 자동화가 결국 인간이 파고들 틈조차 없는 차가운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의 이 뜨거운 대화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계속 탐구하세요.